대출 규제로 집값이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10월 부동산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10월 부동산 분위기. 10월 부동산 분위기는 이제 세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죠.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매물이 증가하게 되고, 매물이 증가하니까 거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가 없으니까 거래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이게 뭐냐면, 그 기준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하고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정부나 한국은행도 이걸 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수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기준금리 내리면 와 이제 집 사야 되겠다 집값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 미리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갖고 대출금리를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받기를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은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5.46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지난 하반기 때 다시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하반기 때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그 시장금리가 미리 내려가 있었는데 앞으로 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겠다. 고인플레이션이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슬금슬금 시장금리가 올랐었어요.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올랐죠.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는 11월, 12월 세 달 동안 약보합 상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했고요.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대출받는데 부담이 좀 적어지고 그래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때만 해도 대출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올여름 뜨겁게 달아오르고 다시 내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났어.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가산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출금리, 우리가 말하는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금리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천히 올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되는 거죠. 가산금리를. 그래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대출금리를 정부가 어느 대로 올려줬죠. 그런데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대출을 그만하라 그랬더니 왜 금리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한 소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는 거죠. 정부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줄이는 거였는데 은행들에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쉽게 이자 장사를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8월 달에 은행들한테 대출을 그만해주라 그러면서 금리를 20번 넘게 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은행들은 금리도 올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부담되게 하거나 한도를 줄여서 집을 비싼 걸 못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행들은 여전히 이러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 이자는 또 내렸어요. 예금 이자는 내리고 대출 이자는 높였어요. 그래서 은행이 지금 땅 짚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연말이 되면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느니 성과급 잔치를 한다느니 이런 여론들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연초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이지 못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길게 보면은 기준금리 따라서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대출금리가 매우 빠르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대출받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맞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아까 심리지수 본 것처럼 거래량은 진짜 한 치 앞도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추세라는 걸 보는 게 좋은데요. 추세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래서 이게 서울인데요. 이게 2013년이에요. 2013년에 그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추세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잘 아시죠? 2022년 되면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도 급락했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보면 추세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단 추세를 선생님이 뚫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10월달 거 아직 집계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9월달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여기가 3,000건이에요. 3,000건. 이 10월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9월달은 여기 하단의 추세선의 하단에 딱 걸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월달 거래가 9월달 대비해서 더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추세선을 밟고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꼬꾸라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월달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잘 아시겠지만 실거래는 신고기간이 최대 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 10월달 거래량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월 말이나 돼야지 집계가 다 되겠죠. 그러면 10월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은 한번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집계되는 것을 데이터로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매일매일 집계된 게 있을 거고 이전 달에도 매일매일 집계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거죠. 추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0월 25일이니까 10월 달 거래량은 25일 동안 누적이 돼서 쌓여 있겠죠. 근데 9월 달도 5월 달도 6월 달도 8월 달도 25일이 된 시점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면 대략 추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5, 6, 7, 8 중에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남색이 뭐냐면 5월달 거래량이고요. 이 오렌지색이 뭐냐면 9월달 거래량입니다. 지금 현재 9월 거래량은 2,873건인데 아직 5일 정도 남았으니까 3,000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파란색이 뭐냐면 10월 거래량인데 보시면 초반에는 9월보다 거래량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9월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1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래량이 9월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5월달 쪽으로 매우 세게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열로 돌아가서 거래량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9월달은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10월달은 9월달보다 더 많아질 거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10년 평균 대비로도 그렇고 8월달 대비로도 그렇고 거래량이 많이 줄은 건 맞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대출을 줄이니까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매물을 내놔도 사지를 않는다.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만 쌓여간다. 이것은 급락의 신호다.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줄였고 그 수요가 없어지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시중에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하락론의 기본적인 논리. 이 정도 논리면 그래도 앞뒤도 있고 근거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매물이 증가하면요. 집값이 떨어지나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물이 증가하면 매물수가 증가하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면, 제가 이 매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 매물 데이터라는 게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집계돼서 올라오는 인터넷 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매물이겠죠?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계열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시계열이. 뭔 소리냐면은 이게 2021년 10월부터 집계를 했어요. 2021년 10월이면 집값이 불채로 오른 다음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던 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분위기 좋을 때랑 하락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 안 좋을 때랑 비교하는 게 맞냐. 좀 시계열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없다는 증거로 많이 인용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내려가냐?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가격이랑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겹쳐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의 실거래 지수입니다. 아파트 실거래 지수. 그거를 동일한 기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어떻게 됐고,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은 뭐냐 하면 매물이 증가한 기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매물이 제일 처음에 여기 제일 많이 증가했는데요. 보시면 매물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가격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가격은 확실히 내렸네요. 자, 두 번째 구간을 볼게요. 매물이 더 많이 증가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잠깐 쉬었다가 매물이 다시 증가했는데 가격은 보합 상태, 근데 광보합입니다. 조금 올랐네요. 자, 다시 매물이 늘었는데요.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이 빠지는 게 맞습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 매물이 감소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가요? 자,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매물이 줄어든 기간인데요. 자, 보시면 이 매물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빠지고, 여기는 매물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매물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리지도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게 곧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거다. 수요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이 시기는 정말 10년에 얼마 없는 매수자 우위의 시기였고요. 지금은 매도자 우위의 시기입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기. 그럼 매도자들이 왜 집을 내놓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매도자들이 안 급하다는 거죠.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면 그만이다. 호가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랑 가격이랑 단순하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매물 증가를 수요 부족의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단기적인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상승, 거래량 감소, 매물 증가, 이거는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할 거고 매수 매도 공백이 커지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거다. 매물은 증가할 거다. 하지만 집값이 빠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나아가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반기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은행에서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은 다 죽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조화로운 정책을 펼치라고 했는데 그 조화로운 정책은 한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라. 그러니까 한도를 줄이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도를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하면 여전히 가격이 안 빠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한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비싼 걸 못 사고 더 싼 걸 사게 되면서 상승이 강남 3구,
그 다음에 한강 주변에서 옆으로 하급지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0월 1일에 올린 영상 15분대를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안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지순례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제 영상 메인에 제가 2023년 초부터 했던 이야기 쭉 다 정리해놨으니까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10월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강남하고 강북하고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도를 줄이니까 강남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강북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남이 많이 올랐고 한도도 많이 줄었으니까 상승이 확산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8, 9, 10월 달 서울의 전체 거래량 대비 25개 구별로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비중이 높아지겠죠.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노원구가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송파구가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노원구랑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 1, 2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의 절대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비중이 줄어든 구하고 늘어난 구를 보면 되겠죠.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들은 거래량이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보시면 거래 비중이 이렇게 8, 9, 10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심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송파구 8, 9, 10. 자, 그래서 여기가 빠질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빠진 데는 서초구인데, 서초구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도 호가를 안 내기 때문에 집값이 안 빠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올랐고 한도도 줄어드니까 상승이 확산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비중이 늘어난 데는 어디냐?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곳이 비중이 늘어난 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아,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걸 보니까 아파트가 많고 거래량이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노원구네요, 노원구. 구로구, 노원구 이런 곳인데, 요거를 한눈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시죠. 한도 축소냐, 금리 인상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한도 축소로 바꿀 것이다.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MCG를 못하게 한다든가, MCI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공제를 못하게 한다든가, DSR을 1, 2, 3단계로 하면서 한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방향이고, 정부도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더 비싼 집을 못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비중이 축소된 것은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우리가 봐도 1급지 또는 1.5급지가 되겠고, 비중이 증가한 것은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10월 달부터 벌어지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이 많이 올랐고 한도가 축소되니까 강북으로 그리고 저가 지역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강남만 오르고 우리 집은 안 오르니까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